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김면규 세무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정되어야 되는 세법들이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그 세법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안이,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을 뿐이고 그 국회에서 확정을 해야만 그게 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조급하지만은 그런 그 개정안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가 그 국회에서 가령 뭐 고쳐져 버렸다, 뒤집어졌다, 그러면 또 낭패가 될까 싶어서 그런 것은 국회에서 이제 확정한 뒤에 강의를 하기로 하고, 비교적 이번에 별로 개정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을 생각한 것이 지금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이번에 크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막간을 이용해서 상속세 증여세 강의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확정이 되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본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문제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제 부각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가 뭐 11조가 된다, 13조가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건희 회장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려는가. 그런데 이건희 회장 네 일가가, 삼성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인데 지금까지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 50%를 상속세를 내니까 이렇게 하면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대부분이 그 상속재산이 주식이거든요. 또 주식인데다가 또 대주주란 말씀이죠. 그래서 대주주는 그 재산을 얼마짜리인가 평가할 때 또 거기다 20%를 더 얹어버립니다. 그러면 20%에 대한 세율 50%를 적으면 그 부분만 해도 10%가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면 60%를 낸다, 이건희 회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본래의 세율은 50%인데 평가를 20% 올려버리면 결국 10%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래서 60%라는 세금을 지금 내게 됐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만 뭐 1조, 10조 하지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헤아리기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상속세가 뭐 각광을 받았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으려나 몰라도 하여튼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강의를 먼저 하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정의 한번 해보세요. 상속세는 뭐냐? 간단히 여기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 그러면 상속재산이란 건 그럼 뭐냐? 우리가 다 일반 상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또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 상속재산의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속재산의 개념은 상속의 개념 자체가 세법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상속인이다, 이런 것이 상속재산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법을 적용하느냐? 이렇게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다른 법률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빌려다가, 그래서 소위 차용 개념이라고 합니다. 빌려다가 우리도 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민법에서 쓰는 상속의 개념을 그대로 빌려다가 거기다 세금을 매긴다는 것만 붙인 게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첫 번째는 민법상 상속의 개념, 우리가 세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속세법은 어떤 체계로 되어 있고 얼마만큼 과세하는 거냐, 이렇게 그 순서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민법에서 그러면 상속은 어떤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자연인이, 우리 같은 자연인이 사망을 함으로써 그 사망한 사람이 소유하던 재산이 다음 사람에게 이전되는, 특히 가족에게 이전되는 행위를 갖다 우리는 상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신분도 상속을 했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거 없어져서 상속이라고 하면 대개 재산 상속만을 의미합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상속받을 사람에게,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 이 민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세법에서도 갖다 씁니다.
근데 다만 세법은 문제가 뭐였냐면 이 상속세법은 아니고 모든 세법이 그 다른 법률의 개념을 갖다 씁니다. 빌려다가 많이 씁니다. 빌려다가 많이 쓰는데 그대로 빌려다 쓰는 게 아니고 많이 고쳐서 씁니다. 어떤 것은 그 개념 속에 포함이 안 된 것을 포함시켜서 과세를 더 해버리고, 어떤 것은 그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또 이런 것은 과세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렇게 빼버리고, 그러니까 본래의 개념에다가 어떤 것은 플러스 어떤 것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것을 우리는 과세 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세 가액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금이 얼마 나갈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 얘기를 시작할 때 내가 드리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에서 말하는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상속순위. 누가 상속을 받느냐 하는 게 상속순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순위가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럼 맨 먼저 상속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느냐?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럼 1순위자가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2순위자한테 넘어가고, 2순위자가 없으면 3순위자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을 받는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이 상속인이 바로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1순위자가 누구냐? 내가 죽으면 첫 번째 이 상속재산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첫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누구니 해도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아시다시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망인의 자녀들이 1순위자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있고 직계 비속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공동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을 해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그러면 가령 아들도 비속이고 손자도 비속이고 중손자도 비속이고, 비속은 쭉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죠. 그러면 이 비속 중에 누가 배우자하고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느냐? 이때는 직계 비속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사망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들, 딸이 제일 먼저 1순위가 되고, 아들, 딸이 없다면은 손자, 손녀한테 넘어가고, 손자, 손녀가 없다면은 증손, 증손자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직계 비속들 사이에는 순위가 누가 더 가깝느냐, 촌수가 누가 더 가깝느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그럼 손자가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손자가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왜냐하면 아버지도 비속이고 나도 비속이지만은 돌아가신 분하고 가까운 것은 아버지가 더 가깝단 말이에요. 내가 더 가까운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몇 촌입니까? 1촌이죠. 손자하고는 몇 촌이요? 2촌이에요. 물론 할아버지하고 손자 사이에 2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촌수 계산법으로 따지면 2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계 비속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하고 함께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있는 게 조금 있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 뱃속에. 그 뱃속에 있는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도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이 순위를 매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태어날 때 죽었다든지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잘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 상속 개시 전에 태어난 것처럼 간주해 줍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다 나눠 가져버렸는데, 순위자가 같은 사람끼리 다 나눠 가져버렸는데 그 뒤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 태아는 태어난 뒤에 미리 받아간 상속인들한테 그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애니까 직접 자기가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아도 그 출생아로 간주해 준다.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그
출산율이 적고 해서 이런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2순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1순위자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거냐. 2순위는 역시 여기도 배우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1순위에도 들어가고 2순위에도 들어갑니다. 그 이번에는 배우자가 그러면 누구 공동상속을 하느냐. 직계 존속하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 딸하고 나하고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가령 아들, 딸이 없다. 그러면 나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2순위가. 그 다음에 3순위가 뭐냐. 그러면 가령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비속도 없다.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다. 그러면 형제자매가 세 번째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순위는 뭐냐면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 이내까지 가서 사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별로 못 봤는데요. 하여튼 4순위까지 갑니다. 옛날에는 8촌까지도 해줬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8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멀어져서 8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이걸 4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4순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될 건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또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 그러면 누가 받느냐? 그 죽은 사람의 아들, 딸이 대신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그런 경우 흔히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는데 손자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죽은 아들은 그러면 상속을 못 받는 거냐? 손자가 대신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가 죽은 아버지를,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받는다. 이게 대습상속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죽은 부모의 위치에 내가 가서 상속을 받는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세 번째로, 그러면 상속순위가 이렇게 1, 2, 3, 4까지 정해져 있는데 상속을 얼마씩 가져갈 거냐, 얼마씩 차지할 거냐. 물론 똑같이 나누어 갖는 수도 있지만은 여기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맨 첫 번째 순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피상속인이, 우리는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 그 유언 속에 보니까 아무개 주어라, 아무개 주어라, 아무개 얼마 주어라, 아무개 조금 주어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갔단 말이죠. 이 유언으로 지정은 지정액이 제1순위가 됩니다. 맨 먼저 그 유언대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버지가 특정의 아들한테, 가령 예를 들면 큰아들이니까 네가 다 가져라, 막내니까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몰아주어 버리니까 나머지 상속인은 한 푼도 못 찾았다.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유언이 첫째 번 순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유언으로 가져간 것 중에서 나 좀 떼어달라. 그렇다고 나도 아들인데 똑같이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청구입니다. 그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류분을 그러면 한없이, 시간을 한없이 두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가령 10년, 100년이 갔는데 그 아버지가 형한테만 다 줘버리고 나 안 줬으니까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간을 정했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느냐. 상속 개시 전 1년 내에 증여한 재산과를 합산했단 말이죠. 이미 증여해버렸는데 증여하고 나서 1년이 못 된 기간에 상속이 개시되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원칙은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만 해서 1년도 훨씬 전에 이미 증여해버린 거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망일을 1년 남겨놓고 증여해버린 거, 요것만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개는 자식들한테 주고 가지만은 어디다 기부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이 아닌, 친척이 아닌, 아까 말한 그 사순위까지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기부해버렸다. 이게 대개 이 비영리 재단 같은 데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학교 같은 데,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기부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학교에다 기부하고 가셨는데 학교에 가서 1년 안 지났으니까 이거 학교도 그러면 내 지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규정이 아주 명백하지를 않더라고요, 민법에. 그런데 이 법률대로 하면 그 재산을 개인에게 주었거나 법인에게 주었거나 다 이게 1년 내에 증여한 것만 합산하는 거지 1년도 넘어버린 것은 합산이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 규정이 조금 명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예외가 또 뭐라고 했냐면 증여를 함으로써 내가 누구 특정인에게 많이 줌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일어날 것을 알고 증여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어떤 아들한테 증여를 몽땅 해버렸는데 둘이는 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다른 아들, 딸은 이거 틀림없이 손해가 그러면 크지 않느냐. 이것을 알면서도 특정 아들한테만, 특정 딸한테만 많이 줘버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1년 넘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1년의 제한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하고 넘겨받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1년 훨씬 지나서 1년도 훨씬 전에 이미 증여한 것까지도 그 재산 중에서 유류분을 내놔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이것이 당장 세금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 이걸 법률가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 법률가들 얘기들도 이 규정이 조금 미비하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규정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1977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1977년에 이 규정을 만들면서 좀 불완전하게 만든 것 같다. 그럼 어떡할 거냐 물어봤더니 이제 판례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 판례는 어떻게 되었냐면 판례는 상속인들 사이에 내 몫이 좀 더 내놔라 하고 유류분 청구할 때는 1년에 제한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1년 전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인에게 주어버렸다. 학교에 주어버렸다. 어디 병원에 주어버렸다. 이런 데다 주어버린 건 어떠냐. 이런 데다 주어버린 것은 1년 내 것만 가능하지 1년 지나간 것은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례는 여기다 소개 못합니다만은 그 법률가한테 물어서 제가 안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다가 이렇게 증여하거나 기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를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나한테 안 줬다고 해서 얼마까지 하면 내 몫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2분의 1 가령 아버지가 특정인에게 많이 안 줘버렸으면 유언으로 안 줘버렸으면 내 몫이 얼마다. 이게 소위 법정 상속분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대로 상속을 받았더라면 내 몫이 얼마다. 그 한도 내에서 청구를 하는데 그 한도의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가령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안 했더라면 내 몫이 10억이 돌아올 것이다. 법률 규정한 대로 상속 지분을 계산할 때 내 몫이 10억이다. 그럴 때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억까지는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상속을 아들, 딸이 받는 게 아니고 쉽게 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받는다. 자녀가 아닌
부모가 받거나 형제 자매가 받을 때는 3분의 1까지밖에 청구 못합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유류변 청구를 해도 더 이상 못합니다. 이것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1순위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유언을 한 것이 제1순위가 된다고 그랬죠? 유언을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언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유언 방식이. 첫째는 자필증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손수 써놓고 간 자필 유언장.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 근데 이렇게 써놓고 간 사람이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해라 하고 쓰고 갔는데 나중에 법정에 가서 싸움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유언을 쓰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기재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게 빠졌습니다 한다든지 하면 전부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공증받으면 되죠. 공증받으면 됩니다. 근데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공증을 안 받아도 자필로 그 요건만 맞춰서 쓰면 자필 자체도 유효한 겁니다. 근데 공증을 안 받아놓은 자필장서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필로 이렇게 유언장을 써놓고 갔는데 그 다른 아들, 딸들이 이거 글씨가 아버지 친필이 아니라고 시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쓴 거 아니다. 자필 아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그러면 재판관도 친필인지 아닌지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마침 그 동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그 동장하고 같이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이 글씨가 당신하고 같이 있을 때 쓴 이분 동장의 글씨가 맞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옛날 우리 동장 글씨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유효한 증서, 자필 증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 김에 더 소개하면은 어떤 분이 큰 재산을 가진 분이 학교법인에다가 1,000억을 기증했어요. 유언으로 1,000억을 학교에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아들이 재판을 걸어왔어요. 재판을 걸어왔는데 이건 이제 어디서 이제 문제가 되었느냐? 이분이 자기 집 주소로 쓸 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습니다. 가령 서초동 251에 4 이렇게 정확하게 끝까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서초동까지만 써버린다든지 가령 뭐 250만 쓰고 그때 다시 일일을 안 쓴다든지 하나만 틀려도 이게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기부했던 1,000억이 이 유언이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학교에서 다시 가져가야 되죠.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가졌는가 형제들이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판결만 보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필증서는 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역시. 그 다음에는 이제 녹음을 해두는 수도 있고 또는 비밀증서라는 걸 쓰는 수도 있고 구수증서 그냥 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면 돌아가실 때 자녀들 불러놓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이게 유언으로 생각하죠. 구술증서도 유효하기는 해요.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 녹음을 한다든지 또는 비밀증서를 만든다든지 구두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증인이 옆에 있어야 돼요. 증인 2사람이 이게 맞습니다 하는 확인을 해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방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첫 번째 순위가 지금 유언이라고 그랬죠. 그래 유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위는 뭐냐? 협의 분할을 하면 됩니다. 협의 분할. 상속인들끼리 상속받을 사람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 건물은 내가 갖고 이것은 당신이 갖고 누가 갖고 또 현금도 누가 얼마 갖고 누가 얼마 갖고 어느 예금은 누가 얼마 갖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쪼개면 상관이 없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 이것이 협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 상속인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지 그 중에 한 사람만 안 됩니다 해도 이거 협의분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협의가 되면 협의헌대로 쪼개준다. 두 번째 순위. 그 다음에 제3순위. 그러면 유언장도 없었고 이렇게 협의도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률이 정해진 대로 나눠 갖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걸 우리는 법정상속분이라고 그러죠. 법정상속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거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어는 공동상속이다 그랬죠. 그러면 나눠 갖는 것도 똑같이 나눠 갖느냐? 그게 배우자가 조금 더 가져갑니다. 가령 아들, 딸들이 각자 2를 가져갔다고 하면 하나를 가져갔다 하면 어머니는 1.5를 가져갑니다. 배우자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보다도 각자의 몫에 50%를 더 붙여준다.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가능하면 이것을 공동상속하지 말고 미리 좀 쪼개셔, 협의분할하셔 이렇게 내가 많이 권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동상속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오냐면 재산마다 그 상속인 이름이 전원이 다 공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3개다. 그러면 첫째 것, 둘째 것, 셋째 것 다 그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가령 매매한다든지 처분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근데 보통 이 여럿이 공동으로 하는 데는 합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권하죠. 그러지 말고 미리 이렇게 쪼개셔, 협의를 하셔 이렇게 권하는데 그것도 협의가 대부분 보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여러 명으로 공동으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상속분 얼마씩 가져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분명히 상속인은 내가 상속인인 건 맞는데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상속.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상속 안 받을 테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속 포기지 않습니까? 상속 포기. 그러면 상속 포기한 사람은 포기했으니까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일부만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 많이 문제가 돼요. 나는 전혀 안 가져가는 건 아니고 요거 하나만 나 딱 가져가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그 일부 포기라는 걸 우리나라 민법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상속세법이라는 책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썼습니다. 40년 전에. 그때 이제 이 민법에 의한 상속도 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포기는 안 된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전혀 관여 안 한다. 눈 감고 안 한다. 이게 포기지. 그냥 요것만 내가 갖고 나머지 포기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책을 쓰면서 보니까 불란서 같은 데는 일부 포기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협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협의해서 쪼개가는 건 좋아요. 근데 협의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나는 그러면 포기하는데 요 한 가지만 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협의해서 일부만 가져가는 건 좋은데 협의 분할이 안 되고 그냥 나는 포기를 한다. 근데 완전히 포기해야지 일부만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상속 포기에서 문제되는 점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최근에 실제 이런 문제들이 요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수가 있냐면 상속인이 아까 얘기한 포기를 하려면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다가 포기 의사를 표시하느냐? 법원에다가 해야 돼요. 민사법원에다가 나는 포기합니다 하고는 3개월 내에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3개월 넘어버려도 안 되고 포기가 인정 안 됩니다. 포기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난 받기 싫은데 3개월 넘어버렸다고 안 받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기 싫어도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포기했는데 내 몫을 내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나중에 가져갔어요. 그러면 내 몫이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세청에서는
당신은 포기 안 해서 어차피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당신이 상속받은 몫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고, 그 다음에 당신 몫이가 동생한테 갔지 않느냐, 그건 또 증여세 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가 돼야지, 포기가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일부만 포기해서 가령 누구한테 그걸 주었다 그러면 그건 또 다시 증여로 봐버립니다. 증여로.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 당한 사람들은 이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 1순위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2순위자 누구한테 가요? 부모, 존속이나 배우자한테, 그 사람도 없어요. 그 3순위가 누구였어요? 형제 자매한테 가거든요. 그 형제 자매한테 넘어갔어요. 1순위자, 2순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상속 포기한 사실을 몰랐어요. 나보다도 먼저 받아갈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렸더라. 그래서 나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면 재산을 받으니까 좋지 않아요? 자기보다도 수은이가 더 빠른 사람들이 포기해서 나한테 넘어와. 참 좋은데, 문제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고 채무도 상속해야 되거든요. 같이 상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만 떠안게 됐어요. 보니까 상속재산은 별것도 없는데 채무만 떠안게 됐어요. 설사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에게 미달해. 재산은 5억 원어치밖에 없는데 채무가 10억이 있다. 그럼 채무를 같이 떠안아야 되니까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늦게야, 아니 나도 그럴 테면 포기해버리란다. 그랬더니 3개월 넘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앞사람이 1순위자나 2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해버린 사실을 나는 몰랐다. 실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이나 자기 아버지가 포기해버린 걸 어떻게 압니까, 사촌이? 나는 몰랐다. 그런 것이 입증이 되면, 그러면 당신은 상속 포기를 앞사람이 해버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러면 당신도 포기해라. 이런 좋은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는, 그러면 실제로 당신이 포기한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은 그건 이제 더 복잡한 얘기고, 이 상속 포기도 그러니까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포기도 주의해야 되려니와 그 다음 순위를 떠안게 되는 사람 조심해야 되죠. 이것이 지금까지 상속 순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들어갑니다.